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기술 세미나를 진행할 기계사업팀의 김태진 프로라고 합니다. 네, 이번 기술 세미나는 지진을 이기는 5G 무선 통신 장비의 설계 방안 2탄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기술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중을 어떻게 산정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다뤄봤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모드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보강 시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위주로 다뤄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성과품 및 해석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이전 기술 세미나의 내용을 먼저 리뷰를 해볼 것입니다. 저희가 지진이라고 하면은 이 왼쪽에 이런 시간 이력 그래프가 익숙하실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는 가속도가 아마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것은 하나의 그 지진파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런 색깔별로 파란색, 빨간색처럼 뭐 0.5초에 한 번 진동하는 지진 혹은 1.5초에 한 번 진동하는 지진 등을 이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그 중에 가장 최대값만을 산출해서 이런 선형적인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 왼쪽보다 이 오른쪽이 더 단순해 보이죠. 그리고 이 하나의 데이터를 쓴 것보다 수십 년 중에 가장 큰 값만을 산출한 이 데이터가 더욱더 보수적인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른쪽에 응답 스펙트럼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국가적으로 표준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내진 기준 그리고 하중 산정 평가 방법에 대해서 위주로 다뤄봤습니다. 네, 먼저 내진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이 화면에 나타난 이 지도는 저희가 지진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의 위험성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나라보다 빨간색인 일본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서부가 남부보다 더 위험하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기준, 그 미국에 사용하는 텔코디아 기준에서 보면은 현재 미국의 서부에 위치한 이 캘리포니아는 현재 여기에서도 존 4로 이 세 단계 중에 가장 큰 값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부의 LA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안전한 색깔이기 때문에 이 기준 내에서도 이 존 1, 2에 해당하는 안전한 값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캘리포니아 기준에다가 이 LA 기준을 쓴다고 한다면 캘리포니아가 이 정도 요구를 하는데 LA 기준을 쓴다고 하면은 당연히 안정성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국가에 그리고 어떤 지역에 설치하는가를 알고 그 환경에 맞는 내진 기준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런 국가별 지역별 기준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저희가 예제에서는 이 캘리포니아의 지역에 설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텔코디아의 존 4에다가 저희가 하중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술 수준을 이해를 하시고 발수처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동등한지 혹은 낮은지 높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낮다면은 당연히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이런 책임 소재는 설계자 혹은 납품자가 이런 책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발수처에서 그 지역보다 낮은 값을 요구한다면은 반드시 재협의를 하셔야만 하는 사항이 존재하고요. 만약에 높은 값을 요구한다면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 단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협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협의가 끝나서 이제 저희가 지진 하중을 그 미국의 기준인 텔코디아에 그리고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사이즈믹 존 4를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이 텔코디아 기준을 보시면 이 왼쪽처럼 이런 이제 그래프가 하나 나올 것이고요. 이와 대치되는 이런 테이블이 하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캘리포니아가 해당하는 존 4의 값을 가져다가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값을 해석에 적용하거나 실제 실험에 적용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해석 프로세스의 절차에 맞춰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은 아마 응력이나 변이 값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계산기로 예시를 한번 들어드렸는데요. 단순하게 1 더하기 1을 하면은 2가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해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입력한 값에 대한 결과만을 출력해 줍니다. 이것이 안전한지 혹은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평가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발주처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달라는 이러한 이제 요건들이 존재할 거고요. 그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경제성과 안정성을 따져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 이 예제에서는 저희가 안전율 1.5로 했었죠. 지금 이 항복 강도와 안전율 2 사이에 이제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원자력 기준이나
혹은 건축 기준 등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 안전율 1.5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는 수준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연이나 이 따라하기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은 현재 Y 방향에서 이 186.08이라는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의 이 검토 기준인 156보다 훨씬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이 구조물은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표와 한번 대치를 해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이 안전율 1.5보다 상위 값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보강을 하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90MPa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저희의 기준이 156에서 기존의 186이었던 게 많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물론 요 갭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갭 차이만큼의 제조 단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제 기준의 유사한 값 혹은 이 기준과 유사치까지 설계를 하시는 게 저희가 최적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 좋은 설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성과 안정성을 따져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설계 방안도 도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기술 세미나에서는 저희가 해석 프로세스 중에 모드 해석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가를 주요하게 다뤄볼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Y방향에 문제가 됐던 그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강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전체 내용을 성과품으로서 어떻게 해석 보고서로 저희가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저희가 모드 해석을 먼저 상세하게 좀 살펴볼 것인데요. 아마 지난 시간에 그 시연이나 따라하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 모드 해석이라는 걸 반드시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드 해석은 저희가 구조물의 동특성이라는 걸 파악하게 됩니다. 동특성이라고 하면은 동적인 특성, 즉 진동의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진동이 왔을 때 이 구조물이 어떤 진동에서 위험하고 어떤 방향으로 위험할까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저희가 본다면은 네, 화면과 같이 아마 구글에다가 공진이나 레조넌스 혹은 고유진동수를 한번 쳐보시면은 이런 와인글라스에 대한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유진동수는 이 진동에 취약한 방향이나 어느 수준인가를 안다고 했었죠. 현재 이 와인글라스를 한번 예시로 본다면은 실제 와인글라스가 있다고 보고 위아래로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게 좀 단단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세게 눌러도 아마 부셔지지가 않을 텐데 실제로 이 구조물이 약한 부분에서 이 진동 또한 이제 약간 취약하게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많이 이제 변형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러한 이제 약한 부분과 위에 나오는 음파와 이제 진동이 맞고 방향이 맞게 된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변형이 점점 커지다가 종국에는 이제 깨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변형이 발생하는 거를 저희가 고유진동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변형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공진이라고 하고 파괴가 되는 거를 공진에 의한 파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단 이런 와인글라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제로 삼은 이런 중계기 예제나 저 같은 이제 사람이나 유기체 혹은 무기체 등 모든 물체에 이러한 진동의 특성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모드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조물이 어디가 취약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취약한지를 알기 위해서 해석을 합니다. 보는 것처럼 지금 와인글라스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연내 방향으로 취약한 것이 첫 번째 모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중계기에서는 이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Y 방향의 이제 변형이 가장 진동에 취약하고 강성이 약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구조물에서 보면은 왼쪽 오른쪽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마 다음 차수로는 위아래로 변형이 생기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모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컨투어 결과와 이런 테이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 컨투어 결과를 보시면은 이 구조물이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동에 취약한가를 알 수가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런 1차부터 6차까지를 제가 대표로 넣어놨는데 지금 이 구조물을 가령 저희가 이 팔에 이런 형태로 보신다면은 이 중계기와 유사한 형태의 암이 뻗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현재 이러한 형태에서는 아마 움직여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이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쉬우실 겁니다. 움직이기가 쉽다는 거는 그만큼 강성이 더 취약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이제 12.4Hz, 14.18Hz 등의 이러한 수치로도 저희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한번 팔을 뻗어 보시고 앞뒤로 만약에 힘을 준다고 하면은 힘이 잘 안 들어가시는 게 느껴질 텐데, 그만큼 요 170Hz와 12Hz를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은 약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그만큼 이 구조물이 강성이 좀 더 크다, 이 방향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서는 이러한 이제 값에 대해서 상쇄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살펴보면은 현재 이 각각의 차수에 대해서 이런 사이클이라는 저희가 주파수라고, 고유진동수라고 얘기하는 이 값이 상세하게 표현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이러한 값을 구하기 위한 계산을 위한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이클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이 질량 참여율이라는 것인데요. 실제 현상에서 만약에 지진이 온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막 흔들리다가 넘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제 온몸이 다 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질량 참여율이라는 게 100%가 나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해석은 저희가 가상 현실에 가상의 이제 조건을 부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방향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요. 실제 100%를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런 10차 모드가 아니고 무한대 차수의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10차 모드까지 뭐 1시간이 걸린다 하면 무한대까지는 동일하게 무한대 시간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실제 현상과 크게 오차가 안 나고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러한 유효값 혹은 유효 차수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계에서는 이런 80% 주요 거동에 대해서 80% 이상의 값을 유효 질량 참여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원자력이나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90% 이상 값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80%, 즉 일반 기계 부품에 쓰는 80%라는 값은 어딘가에 이제 나와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례상으로 사용하는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실제 기계 부품이 고장나거나 뭐 지진이 와서 부셔진다거나 해도 사람이 다치거나 인명피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기준, 산업 기준이라는 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대체 기준을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실험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원자력 분야나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만약에 원자력은 터지면 사람이 다치죠. 그리고 건축구조 기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게 되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기준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원자력 쪽 그 기계 관련된 법규를 보시면은 렛가이드 1.9이라는 곳에 반드시 90% 이상의 질량 참여율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모드 해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산정했던 응답 스펙트럼 곡선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현재 이 XYZ 각각에 대해서 대치를 해본다면은 X방향은 저희가 170Hz 정도가 나왔죠. 비교적 강성이 크고요. Y방향은 12Hz, Z는 지금 14Hz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현재 각각에 대해서 응답 스펙트럼 곡선과 비교해 본다면 Y방향이 2.1G로 가장 큰 값이 됩니다. 이 말은 이 Y방향이 헤르츠도 작고, 즉 강성이 작고 가속도도 큰 공진의 위험도 존재하는 가장 취약한 방향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모드 해석의 결과랑 실제 넣는 하중과 비교해 본다면은 어디가 가장 위험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값이 클수록 공진의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공진이 심하게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위에 고유진동수로 높여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보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응답 스펙트럼 그 해석을 돌려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강성이 가장 작고 가속도가 가장 큰 이 Y방향이 결과를 보시면은 기존에 186으로 나왔었죠. 당연히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고요. 비교적 그 강성이 크고 가속도가 작은 이 X랑 Z방향의 결과를 보시면은 한 10분의 1 수준이나 혹은 절반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드 해석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고 결과를 분석을 하고 실제 응답 스펙트럼 곡선과 한번 대치를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가 된 이 구조물 Y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한번 해볼 것인데요. 네, 저희가 보강이라고 하면 흔히 이 두 가지로 보강을 하게 됩니다. 설계를 변경하는 방법, 즉 형상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요. 재료를 좀 더 상위 값이나 아니면 가공이 좋은 알루미늄이나 뭐 플라스틱 등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 형상을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치된 구조물에다가 위에다 남는 부재를 덧씌워가지고 부분적으로 강성을 좀 더 올려주는 방법을 흔히 얘기를 하고요. 혹은 부재 자체를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래처럼 특수 가공을 해서 강성을 키워주는 방법도 존재하겠죠. 그리고 재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위아래로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위쪽은 좀 더 무게를 줄이고 가공성이 좋은 재질로 이런 프로파일이나 뭐 프레스 가공 등을 이용해서 좀 더 형상을 특화시키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 아래쪽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기존에 항복 강도 235짜리 썼다고 하면은 항복 강도 335나 그 이상의 값을 씀으로써 검토 기준 자체를 올려버리는 거죠. 재료가 버텨줄 수 있는 이런 강도 자체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식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은 화면처럼 저희가 고유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루트 n분의 k로 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을 얘기해보면 이 매스와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강성으로 저희가 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 변경의 방안의 경우에는 이 부분적으로 덧대거나 혹은 형상 자체를 키움으로써 이런 이제 매스가 부분적으로만 붙이기 때문에 조금 증가를 하는데 현재 강성 자체가 그 단면에 매우 크게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트 n분의 k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스티프니스, 즉 분자항이 매우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주황색의 기존의 값이라고 하면은 강성을 크게 키워서 이 우측으로 빼는 강성을 키우고 주파수를 키우고 그래서 이제 가속도, 공진의 영향성 자체를 줄여주는 방안을 저희가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의 재료 변경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래쪽은 이제 강도가 좀 더 센 걸 쓰는 걸 얘기합니다. 아까 예시를 드린 것처럼 SS235를 쓰다가 뭐 SS275라든가 SS315 등 이제 항복 강도 자체를 큰 거를 쓰는 거죠. 이 경우에는 기계적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 주파수나 뭐 하중 같은 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재료 자체가 버텨줄 수 있는 좀 더 비싼 재료를 쓰기 때문에 안전해질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에 거는 저희가 이제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처럼 가벼운 재질을 쓰는 방법인데요. 실제 이제 이 알루미늄이나 그 플라스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일반 철판보다 매우 가볍습니다. 3분의 1이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밀도가 줄는 만큼 그 재료의 탄성 계수도 같이 줄기 때문에 이 말은 가공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특수 가공을 통해서 스티프니스가 줄는 거를 좀 더 방지를 해주고 그리고 매스가 대폭 감소해서 이 식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이 질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 프리퀀시 자체가 많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 라인이 이 빨간색 라인으로 키움으로써 이런 이제 주파수의 공진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저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제 모델로 한번 이 보강안들에 대해서 그 검토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현재 지금 저희가 Y방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기본 모델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질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암 자체를 알루미늄 6061로 바꾸는 방안, 그리고 이 동종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항복 강도가 기존의 235에서 335로 크게 증가한, 즉 좀 더 비싼 단가가 센 이런 이제 상위 강종으로 바꾸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 부재 자체 강성을 키워서 보강을 하는 방법, 이 네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모드 해석을 돌려보시게 된다면은 현재 기본 모델에서는 12.4Hz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 포스맥 440도 동일하게 12.4Hz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알루미늄 무게를 줄인 이 모델에 대해서는 현재 7.15로 오히려 고유진동수가 줄었고요. 이 두께를 증가한 것은 강성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16Hz로 지금 고유진동수가 크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답 스펙트럼 곡선과 한번 대치를 해본다면은 이 빨간색이 기존의 기본 모델의 고유진동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포스맥 440과 동일한 헤르츠가 나오게 될 거고요. 현재 이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7.15로 지금 헤르츠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공진의 영향성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2.1G에서 4.2G가 된 것이죠. 이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제가 안 좋은 보강의 예시로 넣은 겁니다. 실제로 강성도 줄고 이런 이제 가속도 또한 커졌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진 설계라고 제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께 증가 같은 경우에는 강성이 매우 크게 커졌기 때문에 현재 16Hz로 지금 강성이 커지고
가속도 또한 기존의 2.1G에서 1.6G로 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모드 해석과 응답 스펙트럼 곡선과 한번 대치를 해보신다면은 과연 우리가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변경하고 있는 이런 보강안들이 좋은 보강안일까 아니면은 안 좋은 보강안일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공진의 위험성이 크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설계안을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응답 스펙트럼 해석까지 다 돌리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드 해석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 동특성과 이 하중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간단하게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돌려보시면은 현재 이제 강성이 줄고 가속도가 커진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의 186에서 321로 거의 2배 이상 커진 걸 알 수가 있죠. 매우 위험해진 안 좋은 보강의 예시고요. 포스맥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헤르츠도 똑같고 가속도도 똑같기 때문에 186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검토 기준으로 보고 있는 이 항복 강도의 1.5를 나눈 값 자체가 기존보다 커졌기 때문에 그 위험하던 물체가 지금은 지진에 안전하다라는 평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께 증가의 모델의 경우에는 강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서 고유 진동수가 커지고요. 가속도도 줄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기존보다 많이 준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기계 부품에서 보강한다고 하면은 오른쪽에 이런 포스맥 440이나 두께 증가처럼 이러한 방식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단가가 좀 비싸지긴 하지만 간단하게 보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께 증가기 같은 경우에는 남는 부재를 용접해서 붙이거나 혹은 한 사이즈 큰 부재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잘못된 이런 보강한 예시인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루미늄이나 이런 플라스틱을 쓰는 경우에는 무게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지만 그에 따라서 강도가 같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파일이라든가 압출이나 사출 같은 특수한 가공을 거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보강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강을 하실 때는 주의 깊게 다루셔야만 하는 거고요. 한번 단가로 얘기해 본다고 해도 기본 모델에서는 SS400이면은 킬로그램당 판재가 한 800원 정도 합니다. 알루미늄 6061은 4,800원, 한 6배 정도 커지죠. 포스맥 440은 저희가 1,200원 정도 얘기하고요. 한 1.5배 정도 커지고, 현재 이 두께 증가는 가공을 그러니까 작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이 포스맥 440 바꾸는 것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쌀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계 부품에 보강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방안을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알루미늄은 실제 가벼운 부품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형상이 복잡하다든가 등의 이런 제한사항이 있을 때 특수한 상황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강을 하실 때 이런 상황적인 것을 고려해서 적절한 보강 방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전 시간부터 현재까지 파트 3까지 진행을 하면은 이 내진 해석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하고 결과 분석까지 끝난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과연 어떻게 성과품, 즉 해석 보고서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한글을 계속 배우고 있죠. 하지만 장문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도 그렇고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글 쓰는 저희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번 예시를 보시면은 실제 이런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한 2019년에 나왔던 영화이죠.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인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흥행한 영화입니다. 이런 작품을 저희가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하고 좋은 글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기승전결의 순서에 맞춰서 보통 나오게 됩니다. 주인공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건의 어떤 배경이나 발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승부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들을 해결하고 결말이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승전결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 전후관계가 명확한 그리고 스토리가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된 것을 좋은 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지난 시간에 이런 시연 영상이나 따라하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8가지 순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 8가지 순서로 해석을 실제로 진행을 하실 텐데요. 네, 여기 아래서부터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결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석을 해야지만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조건을 넣기 위해서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상 전후관계가 명확한
스토리가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은 실제 기구에서는 저희가 뭐 주인공의 배경 설명을 하는 것처럼 이 해석 모델 자체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해석 모델이 뭐 어떤 것을 써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배경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승구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조건들을 넣겠다라는 설명이 들어와야 되고요. 실제 전구에서는 해석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가 과연 안전한지 위험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첨부드린 이런 이제 보고서 샘플의 자료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보고서가 이제 뭐 해석 모델이 우리가 해석을 왜 하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부터 해석 모델이 어떻고 여기에 사용된 재료가 어떻고 그리고 모델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했다라는 식의 설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승구에서는 현재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적용을 하겠다. 뭐 볼팅으로 벽면에 박겠다라는 등의 설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중은 저희가 산정했던 이런 벌추처 협의했던 내용들을 쓰시게 되는데 결국에 현재는 이 예제에서는 텔코디아 뭐 사이즈믹 존 4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값을 사용했다라는 이런 설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구에서는 해석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이 해주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 쓸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해석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실제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하니 응력이 어느 위치에서 뭐 186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하다 혹은 뭐 저희가 검토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안전하다라는 등의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뭐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위험하다고 나온다면은 당연히 그 파트 3에서 언급했듯이 저희가 보강을 한번 해야 될 거고요. 보강에 대한 결과들이 다시 한번 뒤에 나오게 될 거고 혹은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해석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스토리가 짜임새 있게 전후 관계가 명확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해석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시고 각각의 사용한 데이터들만 적절하게 보고서의 순서에 맞춰서 사용을 하신다면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정보들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는 배경 설명을 좀 더 추가한다던가 혹은 재료를 적용하는데 단순하게 NFX의 DB 값이 아니라 뭐 공인기관에 시험을 맡기고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적용을 하겠다라는 시험 성적서의 정보라던가 혹은 이제 우리가 실제 해석을 했을 때 어떤 인풋들을 넣었다라는 이런 자료들은 현재 이 8가지 뼈대로 설명했던 것에다가 위치에 맞춰서 살을 붙여주시기만 하면은 좀 더 풍성하고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세미나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모드 해석이라는 걸 한번 주요하게 다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강을 하고 평가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성과품으로 해석 보고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 주요하게 다뤄봤는데요. 모드 해석이라고 하면은 고유 진동수, 즉 저희가 진동의 어떤 취약한 수준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진동이 생길 위험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저희가 실제로 해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명확한 값을 12.4Hz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값과 실제 응답 스펙트럼 곡선, 즉 지진 하중과 비교해서 이게 공진의 위험성이 있는가라는 것까지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효 차수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해석은 가상현실에 하기 때문에 실제처럼 100%를 다 반영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에서 100%가 다 참여했다고 해도 해석에서는 100%가 다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한다면은 이게 큰 문제가 없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유효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부품에서는 80%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자력이나 보수적인 이런 이제 분야에서는 90% 이상을 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진동수를 좀 더 키워서 뭐 공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때 이 질량과 강성의 관계에 따라서 그런 이제 고유 진동수의 변화를 한번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거는 이 형상 자체를 보강을 해서 덧대거나 부재를 키워서 강성을 크게 키우는 방법, 그리고 재료 자체를 좀 더 센, 강도가 센 재질을 씀으로써 뭐 이제 기준 자체를 높여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뭐 특수한 가공을 통해서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도 쓸 수 있지만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단가나
뭐 사용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그 설계안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이 끝나게 된다면은 저희가 성과품으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만 하는데요. 좋은 보고서라고 하면은 뭐 좋은 글도 동일하겠지만 전후 관계가 명확한 이런 이제 짜임새 있는 스토리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하기를 한번 해보시면 이 해석 프로세스라는 게 결국에 짜임새 좋은 전후 관계가 명확한 이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석할 때 사용한 이 데이터들을 이 순서에 맞춰서 정리만 해주시면은 좋은 보고서가 작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첨부 자료로 이런 이제 따라하기 자료도 같이 드렸지만 이 보고서 샘플이나 하중 데이터도 같이 첨부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저희 프로그램으로 요 이제 전체적인 절차를 한번 이해를 하고 실제 해석 프로세스를 한번 돌려보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보고서 작성까지 한번 해보시면은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이제 다른 기술 문의나 혹은 제품의 문의가 있으시면은 아래 연락처로 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나오는 설문조사에서 체험판을 신청하셔서 꼭 한번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